알면 알수록 커지는 부. 열심히 모은 자산을 지키려면 세금과 관련한 상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는 세금 관련된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텍스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은 KB증권에 찾아왔습니다. 퇴직연금부터 금융상품 투자까지 자산운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텍스솔루션부를 이끌고 있는 한아름 팀장님을 만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KB증권에서 절세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아름 세무사라고 합니다. KB증권의 텍스솔루션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텍스솔루션부는 이제 세금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세금하고 부동산하고 법률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액 자산가들의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이 계시고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변호사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무 파트의 절세연구소에 이제 저 포함 세무사님이 이제 5명이 구성이 돼서 세금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법률이라던가 이런 이슈들도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증권 그 텍스솔루션부 많이 갖고 있는 뭔가 강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뭐 다른 증권사나 금융권하고 또 다른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세제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어서 나는 이거밖에 안 해 라는 거는 없어요. 사실 세제의 전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업승계, 뭐 부동산, 뭐 상속증여세제 요즘 보면은 항상 트렌드가 조금씩 있어요. 네.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이 꽂히시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것도 한 분야 연구가 되면 서로 공유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우르고 있어서 조금 저희는 좀 차별성하고 전문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또 어떻게 수령해야 될까? 사학연금을 또 어떻게 수령해야 될까? 이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사실 어디다가 정확하게 물어볼 때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PB분들도 이런 걸 여기다 물어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도 근데 이거는 저희 분야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시작은 해요. 근데 그게 몇 건 이제 문의가 들어오다 보면 이제 저희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돌지 않고 한 군데서 해결이 될 텐데 해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그 건강보험법 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하고 있고 정말 실무랑 차이가 괴리가 많이 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 해드리지만 기본적인 내용 거기에 조금 상세 심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또 응대를 다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사실 본인들도 내용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 가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자산가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을까요? 가족법인에 요즘은 좀 많이 꽂혀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내가 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다 냈는데 부에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최대 50% 반은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본인이 가진 현금을 법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한 명이 단독 구성이 주주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1억 뭐 8천인가 9천까지가 되는 거니까 그 금액까지는 법인한테 공짜로 빌려줘도 원래는 사실 법인이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도 이내 금액까지는 이자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자녀한테 추가 증여 의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이 법인이 그 자금을 가지고 물론 이제 법인세는 내야겠지만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스란히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뭔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자녀 3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사실 100억 가까이 빌려줘도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지금 미성년자여도 사실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받고 그거 출자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걸로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상환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고 이거는 사실
사실 빌려줬다라고 해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이런 계약을 맺으실 때 상환 기간을 좀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뭐 중간에 법인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뭐 분할해서 상환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 내역을 좀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걸로 혹시라도 조사를 받았을 때 좀 소명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차 이럴 바엔 그냥 양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1대1 거래를 부동산을 거래한다던가 뭐 고저가 이런 거래 게 네 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이나 뭐 상가나 이런 거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 어차피 이거 내가 갖고 있어 봐야 종부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냥 똘똘한 한 채 줘버리자라고 해서 한참 이제 증여가 성행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증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또 법이 이제 막힌 게 배우자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한테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요.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한 이 자금과 증여받은 가액 가지고 차익 계산한 양도세와 실제 원소유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한 거랑 둘 중에 큰 걸로 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이런 걸 팔게 되면 요런 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규정이. 근데 그게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23년 증여분부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년이 걸려버리니 이제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주고 10년을 묶여버리느니 그냥 매매로 해버리겠다.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사는 그 매수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싸게 사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유인 거고, 대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10억짜리인데 제가 7억에 판 게 돼버리면 제가 양도세를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집을 5억에 샀다라고 치면 원래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7억에 됐으니까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니까 제가 양도세를 회피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한 게 그렇게 낮더라도 시가 대비 5%보다 더 낮게 팔면 그냥 시가에 거래한 걸로 봐서 양도세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저는 7억을 받았지만 세금은 10억으로 계산해서 양도세는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약간 5월 종소세 앞두고 조금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신고 대행을 뭘 진행하고 있냐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고 있고 또 5월이 되면 그 주식 양도소득 확정신고의 달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뭐 대주주라던가 장외거래하셨다던가 비상장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반기별로 국내에 했었거든요. 그럼 그거랑 해외 주식이랑 합산해서 통산해서 신고하는 확정신고가 있어요. 그게 5월에 하고요. 그리고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5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세 가지를 종합소득세도 준비를 하고 있고 파생상품 양도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확정신고. 퇴직연금 관련된 자산가분들의 궁금증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좀 있어서. 네, KB증권이 작년부터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편도 많이 하고 당사부서의 조직 개편도 많이 하고 좀 초점을 그렇게 많이 맞추고 있기는 하거든요. 작년 올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제 연금들이 결국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IRP 계좌로 입금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인 건데 저희한테까지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되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어디 기업의 임원이라던가 CEO분이라던가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년이 됐다고 해서 은퇴를 하시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IRP라던가 연금저축계좌라던가 혹은 뭐 장기저축성 보험이라던가 옛날 개인연금저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금을 개별적으로 들어놓은 것들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IRP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랑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연금 계좌에서 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요것들이 연에 1,500만 원을 넘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율도 확 뛰는 거고 종합과세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요 계좌를 다 나열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월에 필요한 금액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금액을 맞춰서 어느 계좌부터 어떤 식으로 설계를 짜고 그리고 내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또 수령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수령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는 했지만 내가 아직 완전 은퇴를 하지 않아서 뭐 다른 회사에 또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겼다던가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정 사업소득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이런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수령할 때 감액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 받지 말고 5년 지급 연기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차라리 지급 연기하면 연에 6%씩 붙여가지고 나중에 5년 최대 5년이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또 조율을 해드려요. 기업 임원분들이나 CEO분들은 연금을 수령하시고 설계를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쵸. 또 이제 뭐 고문이니 뭐니 해가지고 재취업되시고 뭐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굳이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소득이 생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퇴직소득세 감면의 가장 기본적인 팁이니까 많이들 하기는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퇴직이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기만 하면 30% 퇴직소득세 감면은 받지만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연차가 10년이 넘어가서 11년 차가 되면 감면이 40%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금 설계해서 계시는 받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이 수령 연차를 채우는 거니까. 근데 대신 지금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또 많이 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법에는 연금을 수령하라고만 되어 있지 최소 얼마 이상을 수령해야 된다라는 최소 금액이 적혀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금융권에 한 10,000원 정도가 최소 수령 금액이니까 그 정도만 연에 인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설계를 하면 그게 끝까지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설계는 중간에 제가 여러 번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다른 데에 또 재취업이 돼서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10% 감면율 높여야 되니까 최소 10,000원 정도만 수령하게끔 만들게 라고 해서 개시 신청을 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던가 혹은 제가 부동산 뭐 집을 산다던가 해서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 가서 그냥 설계를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바꿀 수 있군요. 그럼요. 이런 팁을 제가 알아가도 되는 이런 소중한 팁을 제가 알아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오늘 가족법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금 등등으로 이제 많은 팁들과 정보를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